오늘 밤 저희는 중대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가수 데이비드가 14살인 셀레스트 리바스 살인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2년이 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말 데이비드의 테슬라 트렁크에서 그녀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러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LAPD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공보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로 발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로 알려진 가수가 LA 강력계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셀레스트 리바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그의 본명은 데이비드 버크입니다. 그는 현재 보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으며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LAPD는 그의 사건이 월요일에 지방검사에게 제출되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단계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많은 정보를 알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직 연방검사 니모 로마니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집중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비드는 2025년 11월에 용의자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몇 달 동안 또 다른 면에서는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LAPD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2025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경찰관들이 할리우드의 압류 차량 보관소에 출동하게 된 시점입니다. 한 테슬라 차량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량은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어 견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테슬라 차량은 데이비드 버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D4, VD라고 말이죠. 그리고 형사들이 그 차량을 수색했을 때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시신은 나중에 14세 소녀로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레스트 리바스 헤르난데스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테슬라 차량의 앞쪽 보관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차량의 트렁크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셀레스트가 발견되기 몇 주 전부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셀레스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연락이 된 것이 2024년 4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6년 4월에 있고 데이비드는 그녀의 살인과 관련해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약 2년 전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 대해 또 다른 점을 덧붙였는데 딸에게 데이비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쯤 소식통들은 ABC 뉴스에 데이비드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배심이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심리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2025년 봄에 벌크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지역을 여행했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힐스의 부동산에 대한 수색과 그곳에서 발견돼 고열, 소각용, 케이지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 1월로 넘어갑니다. 데이비드의 소위 절친인 닐 랭스턴이라는 남성이 로스앤젤레스 대배신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몬태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랭스턴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대배심에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경우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도 없었죠. 이 속보 관련해 전 연방검사 네모 로마니 씨와 함께합니다.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이자 러앤크라임에 항상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모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데이비드 체포를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제 반응은 늦었지만 다행이다입니다. 테슬라 앞부분에서 시신이 부패한 채 발견됐을 때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실종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나 당신의 수행원 중 한 명과 함께 도망쳤다는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비드를 지목하는 많은 증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거죠. 그리고 제 첫 반응은 아시다시피 저는 LA에서 살고 일합니다. 여기서는 법 집행이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사 대배심이 진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데이비드의 측근 몇 명을 확실히 잡아두고 그들이 협조하고 재판에서 딴짓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들이 체포 전에 기다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APD의 CIO 계정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그는 셀레스트 리바스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월요일에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검토될 예정이거나 월요일에 지방검사 사무실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혐의로 기소되고 내일 첫 출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방검사 얘기는 보통 사건 발생 후 대응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과는 다릅니다. 법 집행기관이 누군가를 체포합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와 파일이 지방검사 책상 위에 올라가면 기소 담당 검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경우는 더 적극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셀레스트 리바스는 꽤 오랫동안 실종되어 있었고 또한 숨진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셀레스테의 시신은 9월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차량이 압수되고 수색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몇 달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검사 책상 위에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방검사실의 검사들이 직접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수사 대배심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주와 연방 차원에서 대배심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소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수사 기능입니다. 그들은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고 정보와 문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배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단순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예비 심리를 통과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밤 이 체포가 데이비드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는 많은 관심이 쏠렸고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LA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LAPD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오래 실종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선생님이 데이비드와 도망갔다고 인터뷰할 수 있었고 또 그녀의 시신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은 설령 그게 사고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잠재적으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곧 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정보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격자 진술이든 협력자든 전자증거든 휴대폰이든 소셜미디어든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정들, 형사들 말이죠. 그들은 그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봤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건에서 데이비드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증거 조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 말은 LAPD를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은 전국의 다른 경찰서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유명세가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들이 그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라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명세가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저는 LA에서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만듭니다. 제 말은 분명히 최근 예로 들 수 있는 건
매튜 페리 사건에서 막 형을 선고받은 그 여성입니다. 그는 약물 관련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죠.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케타민 퀸, 제스민 송이 매튜 페리를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가 2019년에 케타민으로 누군가를 죽였던 사건과는 다르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이라는 요소가 그 사건에 관심을 끄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로우 앤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데이비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종되는 어린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일인 것도 아니고 덜 잘못된 일인 것도 아닙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도 있고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매일 수백, 수천 명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명인이어서 이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때문에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더 주목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LA를 떠올리면 최근 닉 나이너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건은 매우 달랐어요. 하지만 그가 법정에 출석할 때 쏟아지는 관심과 카메라의 수는 그런 문제를 겪은 다른 가족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사건의 향방을 생각하면 데이비드의 친구 닐 랭스턴이 대배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된 것이 떠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네,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은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은 그를 캘리포니아로 데려오기 위해 주 밖으로 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가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의 피해자인 또 다른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사건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다르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LAPD에 이런 모든 사건을 쫓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 소녀들 모두의 삶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하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고였는지, 고의로 살해당한 건지, 약물 과다 복용이었는지, 인신매매를 당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소녀가 꽤 오랫동안 실종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일부 영상을 봤습니다. 디지털 증거도 많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혐의 입증이 탄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그가 오늘 밤에 체포된다면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가 지방검사실로 넘어갈 텐데요. 어떻게 주말을 포함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구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목요일 체포는 시간적인 이유로 종종 월요일에 첫 법정 출석 절차가 진행되곤 합니다. 보통 판사 앞에 서기까지 48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 법정 근무일에야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기 출석이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데이비드는 혐의 내용을 고지받게 될 것입니다. 그 혐의는 법정에서 낭독되며 변호사도 동석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나온 몇몇 발언을 보면 데이비드는 이미 변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배심 기소라면 예비 심리가 없고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LA에서는 보통 검찰은 기소 서류를 제출하고 예비 심리를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배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수사 대배심일 뿐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또 다른 대배심을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LA에서는 형사 기소 문서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비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 심리에서 판사는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검사 제한된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보통 소수의 법집행기관 증인들에게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고 있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LA와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이유를 적은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가 어떤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혐의의 성격, 1급 고의적 살인, 특별 가중사유, 2급 살인 과실치사 등이 있죠. 만약 사고라면 두 명이 시신을 옮긴 것과 관련된 혐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사형 제도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사형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급 살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특별 가중 사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가중 처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증거 공개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봐온 보도 외에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월요일 이후에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데이비드에 대한 기소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데이비드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방어 측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곤 하죠. 그들은 증거 자료를 받고 싶어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만약 살인 사건을 두고 보면, 그리고 그는 보석 없이 구금 중이기에 이를 살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의 변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다시피 사고였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났는데 그게 살인보다는 덜한 일이었거나 아니면 일종의 정당방위였다는 거죠. 분명히 셀레스트 리바스는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나오면 닉 라이너 때처럼 놀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나온다면 놀랄 일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그분들은 자기 침실에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할지 본다면 보통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도에 대해 주장합니다. 계획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사고친 뚝거거나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치사였다거나 격분 상태였다거나 법적으로 정신이 상상태였다고 주장하죠. 고의성을 다투거나 정당방위로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나온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닐 랭스턴을 언급했지만 이번 사건의 목격자들과 경찰과 이미 대화했을 수 있는 이들, 그리고 경찰이 가진 정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화 내용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나요? 예를 들어 데이비드나 기소될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쎄요, 크리스. 저는 마약 밀매 사건으로 경험을 쌓았는데 어떤 범죄 조직을 다룰 때, 그리고 데이비드와 그 주변 인물들이 범죄 조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검사로서 원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셀레스트 리바스에게 마약을 줬을 수도 있고 살인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테슬라에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조직 내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검찰 실무의 기본이죠. 이 혐의들 중 어떤 게 가장 근거가 될까요? 예를 들어 살인 공모 혐의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살인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공모를 추진하는 명백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그리고 그게 더 큰 공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게 밀매 공모라고 해봅시다. 다음에는 셀레스트 리바스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모자나 방조범으로서 만약 그들이 돕거나 방조했다면 상당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며 협조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배심의 역할입니다. 대배심 앞에서 증언의 진술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신이 주범, 즉 가장 책임이 크고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 여기서는 데이비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상대로 나아갈 때 그 증인들의 진술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음으로 기소되고 체포될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든 아니면 증거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면서 어떤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검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오늘 밤 데이비드가 이제 구금되었고 이 사건 수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 순간은 어떤 느낌입니까? 네, 확실히 수사기관과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덜어지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사기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직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만약 데이비드가 아니라면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나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안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상대편에도 변호사가 있고 데이비드는 돈과 변호사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해로는 그쪽이 이 일을 끝까지 싸울 거란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사형제도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선 합의나 감형도 없을 거니까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이 소녀를 유인하거나 꼬드기고 잠재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다면 그에게도 어떤 혜택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종신형보다 가벼운 형을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기선 협상할 게 없고 사형도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거의 확실하게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고 있던 사람들을 말씀하신다면 셀레스트 리바스 가족일 거예요. 그들이 지난 수년간 겪었을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린 딸이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아무 답도 못 얻었습니다.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이제는 답을 얻길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직 연방검사 네이마 로마니,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입니다. 오늘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속보가 있었습니다. 러앤크라임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네, 크리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가기 전에 이 소식을 다시 강조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살인사건 관련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셀레스트 리바스 사건과 관련해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는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월요일에 LA 지방 검사 사무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On the Case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